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7월 26일 날 시장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2차 전지주들이 급락하면서 반도체주도 동반 급락하는 희한한 일이 생겼는가 하면 그 모 인사께서 한미 반도체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하셔서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 저희도 반도체주를 많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증권가 출신이고요. 그 전에 또 증권부 기자도 여기만 특이한 경력인데 제가 한번 이제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주가 특히 이제 1조 넘는 반도체주는 작전이 거의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주처럼 파악이 쉬운 주식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앞단, 뒷단이 있거든요. 앞단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원재료를 집어넣는 회사에 이 매출이 나오거든요. 이 뒷단을 보면 이 회사가 납품하는 회사의 업황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 A 기업이 있으면 여기에 납품회사, 그 다음에 납품하는 공급사 이 두 군데만 정보 라인이 있으면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사실은 80, 90%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좀 어려운 거는 이제 화학 관련 회사들인데 화학 관련 회사들은 공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장비주들은 뭐 대표적인 게 넥스틴이나 APTC일 텐데 뭐 매출의 몇 프로 이상 되는 거는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투명하게 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조 넘어가는 거를 회사를 이거를 뭐 개입을 해서 작전을 한다.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시총이 한 2, 3조 넘어가면 이걸 핸들링하는 거는 거의 힘들고요. 그걸 움직이는 거는 거대 펀드들, 그 다음에 장기 전망, 외국인들 이런 게 더 영향을 주지 국내 몇 개 기관의 자금으로 몇 조 되는 회사를 움직인다.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도체주는 그 어떤 회사보다도 투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가 대표적인 게 바이오주겠죠.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바이오입니다. 2015, 16년, 17년 이때 바이오가 한창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2018년까지.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라제닌이 뭐 바이로메드니 지금 이름 바뀌었죠. 헬릭스미스로. 그런 회사들 또 뭐 코롱생명과 이게 임상에서도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설계를 잘못하거나 회사에서 정보를 누락했을 때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가 정말 급전직하거든요. 뮤지레 파마라고 그 대사항암제 그것도 저희가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전혀 사전 정보가 없었어요. 바이오야말로 정말 내부자 오브 내부자가 아니면 정보를 정말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주들은 펀드 매니저들이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요. 또 대표적인 게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뭐 매출 나오지 않냐 이러지만 이게 게임 회사처럼 기자라든가 애널리스트들 접근을 불허하는 업종이 없어요.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접근을 하면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게임 전문지라든가 그 다음에 특화된 어떤 기자들이 가더라도 제한된 정보만을 얻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게임하고 바이오가 있을 때는 정말 좌절을 많이 했는데 반도체는 정말 이거 뭐 날고 긴다는 애널리스트들이 상호 체크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분야고요. 약간만 이상한 내용이 감지가 되더라도 바로 이렇게 소문이 돌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작전이 좀 힘듭니다. 뭐 시총이 2천억 미만이다.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특정 세력이 소문을 퍼뜨린다든가 그건 가능한데 요거는 좀 오버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이왕 반도체 이야기를 한 김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비주하고 소재주 눈물 어린 역사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IMF 시절 때는 증권부 기자로서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그런데 상당히 제가 글을 잘 쓰는 그런 명기자였는데 항상 남을 까는 걸로 기사를 잘 썼죠. 비판을 하고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하고 소재주가 눈물 어린 역사라는 게 정말 이때 이제 펀드 매니저 만나면요. 소재주 장비주 하면 1,000억, 1,500억 이런 거 사요. 항상 5천억이 오면 텁니다.
그런 짓을 언제까지 했냐면 2000년 중반까지도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풍토에서 절대 1조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의 논리는. 항상 정해진 영역에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게 다다. 우리나라에서 뭐가 되겠냐. 항상 그 열패감이 항상 있었죠. 열패감. 일본 회사한테는 우린 절대 될 수 없다. 장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2000년 이전에 반도체 장비 소재 회사를 만들어서 도전한 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짧은 소견으로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장비 소재주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어느 순간 됩니다. 정말 5천억 허들을 넘은 게요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1조 허들 절대 못 넘는다고 했어요. 그거를 깬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최초로 깬 게 솔브레인일 겁니다. 이게 1조를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지세미캠도 넘었고 이제는 이제 2조를 넘어서 최초로 5조로 들어간 장비주가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한미반도체. 사실 한미반도체 이전에 이 허들을 깬 회사가 있죠. 암코라고. ASE라는 대만의 유명한 후공정 업체가 있거든요. OSAT라고 하죠. 대만의 ASE 다음에서 글로벌 넘버 2가 암코인데 암코가 이제 아메리카의 AM하고 코리아의 코리아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아람 산업부터 출발한 기업인데 나스닥에 상장돼 있죠. 한국 시장이 품기에는 너무 컸나 봅니다. 시총이 거의 뭐 60억 달러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70억 달러를 넘보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조 가까운 그런 거대한 회사가 나스닥에 자랑스럽게 상장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는 도전과 이 참 실현의 역사였습니다. IMF 때 또 많이 자빠졌고요. 2008년, 2009년에 또 굉장히 힘든 업체도 많았고 이제 그걸 딛고 넘어서 최초로 5조가 되는 기업이 탄생을 했거든요. 한미반도체도 2016년, 17년 이거 보면요. 자사주 소각도 참 많이 하고 그때는 돈이 없어서 교환사채도 발행하는 등 굉장히 힘든 세월을 겪었지만 계속 투자자를 위해서 주주환원 이런 게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는 이게 쉽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정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해왔던 게 반도체 장비 소재주다. 저도 예전에 이런 기업들을 함부로 폄하했던 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판세죠. 제일 이제 궁금했던 게 반도체 판세인데 지금은 이제 AI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세화가 EUV로 첫째는 작년만 해도 EUV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극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ASML 장비를 뭐 중국 업체는 가질 수 있니 없니 이래서 EUV가 뭐냐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막 공부를 했고요. 재작년,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에 들어가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요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도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EUV는 전공정에 관련된 단어잖아요.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후공정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 때까지의 공정이에요. 증착을 하고 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웨이퍼를 만든 걸 가지고 패키징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후공정인데 처음에는 전공정이 훨씬 더 공을 많이 쏟다가 점점 무어의 법칙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후공정이 지금 대세로 떠오르면서 막 하려던 차에 AI가 터져버렸다고요. 그래서 AI에 이거 막강한 GPU를 보조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HBM이라는 메모리가 2015, 16년부터 사실은 이미 기술은 있었는데 워낙 비싸요, 만들기가. 그리고 후공정에서 획기적인 그 본딩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은 만들어져 있지만 이 비싼 걸 누가 사주겠냐 이랬는데 그게 이제 대만의 TSMC에서 생산 라인이 엔비디아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칩을 여기서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네가 후공정도 해라. 그래서 TSMC에서 어떻게 했냐면 HBM을 공급해다오. 누가 공급을 합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먹이사슬, 공급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지금 거대한 흐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공정도 중요하지만 후공정에 좀 더 앞선, 좀 더 고효율의 그런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 막강한 연산력을 가진 GPU가 저전력에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게 지금 혁명인데 왜 혁명이냐? 옛날 하이엔드 기술이 필요가 없었어요. 잘 굴러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하이엔드 기술이 필요하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판세는 뭐냐면 하이엔드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미 개발해놨는데 비싸서 못 썼던 기술들을 다 들고 나와야 된다고요. 누가? 반도체 기업들이요. 누가 사주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럼 엔비디아 제품은 누가 사주는데요?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업체들이요. 그게 누군데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는 테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대한 AI 흐름에 반도체 판세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하이엔드하, 그 다음에 AI하. 요게 지금 키워드가 된다고요. 반도체 판세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순히 뭐 어떤 특정 업체를 콕 집어서 이 업체의 주가가 뭐 가행평가됐다 이런 거는 소시적에 제가 어리석은 기자였을 때도 함부로 쓰지 않았던 그런 워딩이라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워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반도체주 선별은 어떻게 하냐. 저는 특이하게 사람을 많이 봅니다. 의지를 많이 보고요. 또 만들어진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하고 그 임직원들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거를 알 수만 있으면 투자를 해서 실패할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지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고용 인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인텍플러스나 미코 같은 경우 이름 보면은 이게 터무니없이 고용 인력이 많단 말이에요. 고용 인원을 계속해서 늘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지금 판관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1,100억 정도인데 직원이 300명을 넘는단 말이에요. 인당 매출이 3억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연구 인력인데도 그 인력을 쓰고도 약간의 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회사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봐서 비효율을 지적을 하면 우리는 자신이 있다. 앞으로 나갈 거다. 미래는 오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높이 평가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도 미래를 위해서 고용을 하고 연구개발을 퍼붓는 회사는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게 연구개발비가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연구개발비 얘기하니까 아니 연구개발비 안 쓰고 기술 뽑아내고 주가 올리면 그만큼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이거는 정규분포 같은 거라서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한 해, 두 해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 기업들이 주가가 제일 높습니다. 뭐 항상 확률로 따져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 기업의 특이한 예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결국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연구개발비하고요. 이 기술 축적은 비례를 합니다.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학 배울 때 자본이 뭡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캐피탈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산시설을 캐피탈이라고 하거든요. 축적된. 근데 이게 유무형의 생산시설을 말한다고 하면 이 연구개발 능력도 이 자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무형자산이든지 유형자산이든지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해서 그 자본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요. 그래서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봅니다. 기술보다도. 정말 제가 뭐 반도체 박사다. 내지는 반도체 박사라도 과거의 박사가 아니고 제가 박사학위를 5개 정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특정 기업의 어떤 그거를 기술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빨리 발전한 이 거대한 기술 시대에서 의외로 종목을 고르는 것은 사람한테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반도체 시대가 열릴 것 같은데 저희가 눈을 열고 이게 편견을 없애고 똑바로 보면 좋은 수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